7급 복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이제 위성 문제가, 정찰 위성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서 두 문제가 이번에. 1번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첩보수집 활동에 전기를 잃은 사건을 1957년도에 세계 최초로 발사된 인공위성으로서 미국의 과학적인 자존심을 추락시켰던 러시아의 인공위성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여기에 1, 2, 3, 4번은 전부 다 러시아의 위성이에요. 그래서 스푸트니크가 바로 세계 최초로 57년도에 우주 탐사용 인공위성이 발사된 거죠. 러시아에서.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도 2년 후에 59년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그 이후로 정찰위성으로 먼저 활용한 것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스푸트닉이 57년도에 세계 최초 우주 탐사용 인공위성이었고, 제닛은 1962년도 코스모스 명칭하에 최초의 그 광학 정찰 위성으로서 신호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발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얀타르는 7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도 이제 얀타르를 필름 캡슐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는 물론 이제 디지털화 했죠. 디지털화해서 운영했던 것이고, 마찬가지 아락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1983년도에 발사를 해서 디지털 방식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초에 발사했던 것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였다. 1번이었죠. 이것은 1번의 답은 1번이죠. 이건 굉장히 그냥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답을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죠. 자, 2번. 2번의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은.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정보기관인 제국인문사 같은 경우는 1902년도에 설립돼서 1909년도에 해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종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고종 황제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그 정보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국인문사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통신사로 위정했는데 실제는 고종의 밀서를 전달하는 일 플러스에서 정보를 주변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죠. 기타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주도해서 19년도에 1919년에 의열단을 설립을 해서 의열단을 통해서 일본군의 수뇌부나 밀정 등을 제거하는 항일 비밀 활동을 수행했다는 거죠. 또 임시정부 군대로 1940년대 설립된 그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밀 정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는 미국의 그 방첩대가 미군 입사군단이 들어오면서 미군의 방첩대가 주로 이제 정보기관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육군이 구성이 되면서 육군정보국, 특무부대 등의 임무가 전달이 되면서 정보기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2, 3, 4번은 맞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가 틀린 거죠, 연도가. 1902년에 설립돼서 45년까지 독립할 때까지 활동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조선이 망하면서 이제 그래서 당연히 제국인문사는 없어진 거죠. 자, 3번은 그 첩보요원, 미국의 FBI 방첩국 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6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을 소련에 전달해서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정보 재앙으로 야기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또 오늘날 방첩기관 내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이것은 바로 로버트 한센이죠. 로버트 한센. FBI 방첩요원이었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KGB와 구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 SBI까지 첩보를 전달을 계속 해줬죠. FBI 첩보를. 그 다음에 알드리치 MG 같은 경우는 미국 CIA에 근무하는 요원이죠. CIA 방첩요원이었죠. 마찬가지 돈을 받고 이제 KGB에 미국의 기밀사항을 제공해줬고, 존 워커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 소속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돈을 받고 18년간 미군의 군사정보를 갖다가 KGB에 전달해줬고, 헤럴드 킴필비 같은 경우는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서 5명이 어떤 사상적인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가 돼서 소련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한 첩보요원들이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부터 1950년 초까지 소련의 기밀 정보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도 1번이 되겠죠. 4번은 기술정보와 인간정보에 대한 장단점이에요. 이거 뭐 많이 다뤄봤죠. 그래서 기술정보는 정말 인간정보가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많은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기술정보 같은 경우는 인간정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라든가 배치, 운영 비용이 인간정보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들겠죠. 비용이.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이 문제를 보면 1번은 텍스트는, 즉 기술정보는 휴민트, 인간정보처럼 목표에 근접할 필요가 없이 원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휴민트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적죠, 당연히. 그 텍스트 같은 상대국 첩보 보안 활동이 강화되어서 휴민트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맞는 말이죠. 그것도. 그렇죠? 또 텍스트는 휴민트에 비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많은 목표에 대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예, 텍스트는. 4번 텍스트 같은 경우는 휴민트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반대의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당연히 답이 되겠죠.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5번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합국의 암호 해독 작전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울트라 퍼플 매직은 전부 다 암호 해독 작전이에요. 여기서 퍼플이 일본의 암호 장비를 지칭하는 미국의 코드명이에요. 코드명 퍼플은. 그러니까 실제 일본의 암호기는 97식 구문 인자기라는 거에서 97식 구문 인자기. 근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퍼플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하고 이 퍼플을 해독하는 작전이 매직 작전이었어요. 매직. 그래서 결국은 퍼플, 매직, 울트라 이건 전부 다 연합국이 암호 해독 작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리핀 같은 경우는 1930년부터 2차 대전까지 영국의 MI6가 나치의 군사과학 기술을 수집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이때 인간정보 수단인 독일인이었던 로스마우트를 이용을 해서 독일의 군사과학 기술을 수집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암호 해독과 관계없이 인간정보 수집단에 의해서 이 사람 독일 로스마우트 같은 경우는 독일인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넘어와서 반나치 성향의 반나치즘이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연합국에 협조를 하고, 또 이 사람의 부인이 당시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면서 이 로스바우트가 학자이면서 독일의 군사과학 기술을 수입을 해서 영국에 넘겨주는 그런 인간정보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암호 해독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핀 작전은. 그래서 5번의 답도 5번의 답은 3번이다. 6번은 이제 정보의 실패와 성공은 혼합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유리병에 물이 반쯤 있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반이 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밖에 없다고도 본다 하면서 같은 사례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실패로 평가될 수도 있고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것은 우리 맥스포인트 핵심 세대도 내가 간단히 요약해 나오기도 했는데, 전흥의 현대 국가정보학에도 이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의원 씨에도 이 문장이 일부 나와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사실은 구체적으로 배츠가 한 말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달았어요. 이걸 갖다가 달았는데 아마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다행히 쉽게 맞힐 수 있었는데, 하여튼 배츠가 한 말이다 이것은. 그리고 허만은 이제 영국 정보기관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영국의 영국 소속령이었던 포클랜드를 공격하기 전에 첩보 수집 우선순위에서 아르헨티나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첩보 수집 우선순위에 소홀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고, 에브란 실시 같은 경우는 같은 정보 실패는 바로 상황에 대한 몰이해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마코 로엔탈 같은 경우는 사안과 사건에 따라서 적시적으로 거기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보 실패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유리병에 비유해서 한 이런 정보 실패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배추다, 배추.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뉴 테러리즘에 대한 거예요. 또 전통적인 테러리즘의 차이점.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전통적인 테러가 뚜렷한 목적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뉴 테러리즘은 통상 테러 목적이 바로 추상적이고 공격 주체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테러 조직은 실체 파악이 쉽지요. 힘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통적인 테러 조직은 위계 질서가 확실히 있고, 점조직이 아닌 위계 질서가 확실히 있고 단일화된 형태의 테러 조직이었는데, 반해서 뉴 테러리즘 조직은 어때요? 점조직 형태로 해서 또 조직도 다원화되고 다양하고 다원화되고 하면서 실체 파악이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테러 조직은 오히려 실체 파악이 쉽고 뉴 테러리즘 조직이 바로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7번은 3번 전통적인 테러리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거나 뉴 테러리즘 전쟁 수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해서 피해가 정말 큰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뉴 테러리즘 같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사이버 테러와 극단적인 자살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 수단을 동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뉴 테러리즘의 특징이죠. 7번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8번 대한문석에 대해서 나왔네요. 대한문석. 하여튼 여기서 대한문석은 CIA에서 연구 개발한 것인데 90년대 말서부터 해서 CIA에서 연구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인도의 핵실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더 대한문석 기법을 연구를 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그 9.11 테러가 나고 정보개혁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경쟁 분석 기법과 대화 분석 기법을 더 사용하도록 이제 법에도 얘기를 한 거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이 시기가 9.11 테러 이후에 분석관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대화 분석 기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90년대 말서부터 이미 이 대화 분석 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붉은 세포 역할 기법, 그다음에 핵심 전제 조건 점검 기법, 그다음에 악마의 변론은 다 맞는 말이죠. 예, 읽어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르네상스 시대 정보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 시대 9번.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핵심 맥스 포인터에서 다뤘는데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번 유럽의 상주대사가 시행되면서 외교관들이 주재국에 상주하게 되고 또 정보 수집 활동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당시에 이제 웰싱엄경이 이제 정보 조직을 설립을 했는데 이 정보 조직이 물론 이제 여왕의 암살이라든가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 주변국에 대한 그 정보망도 구축을 해서 결국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 함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왕권을 보호하는 등 주로 국내 치안 문제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정보도 같이 수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기타 이제 3번 유럽 지역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한 절대주의 국가들은 왕권을 보호하고 내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설립해서 다양한 유형의 국내 정보 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또 4번 르네상스 이후 절대주의 국가들 간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발하였고 그러한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정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정보에 대한 설명이 정보. 또 정보에 대해서 각 학자가 주장한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기본서 1장에 나와 있죠. 켄트는 당연히 맞는 거죠. 정보는 지식이자 활동이자 조직이다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정의했죠. 그 다음에 리치에스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켄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셔먼 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이자 활동이자 조직이다 하고 또 정의했지만 켄트는 또 국가정보를 시계열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 정보, 현재 정보, 판단 정보를 이렇게 구분도 했죠. 그 4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마이클 허먼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마이클 허먼이 이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끝없는 은폐와 기반으로 가득 찬 부분을 깨뚫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은 마이클 허먼이죠. 마크로 렌탈은 정보는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한 지식으로서 이를 위해서 수집 가공된 것으로서 모든 정보는 첩보에서 도출되지만 모든 첩보가 정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마크로 렌탈은. 그래서 10번의 답은 이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11번 첩보원에 대한 설명한 거예요. 첩보원. 그래서 첩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소련의 첩보를 제공한 영국인과 미국인의 동기를 살펴보면 90년대 이후 상당 기간은 이념적 동기가 우세했어요. 이념적으로.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는 금전적인 동기가 이제 많이 작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구소련의 KGB는 첩보요원을 협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약점을 조성하고 협박을 통해서 첩보요원을 협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소련 같은 건 이제 마이즈라고 해서 머니,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컴프로마이즈, 그 다음에 에고, 자존심. 그래서 컴프로마이즈가 바로 이거 협조, 뭐 협력 이런 건데 협조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약점을 조성을 하고 협박을 해서 협조를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주로 이제 이런 상대의 약점을 만들어서 즉 미인계를 써서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약점을 잡는 거죠. 미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영상을 촬영했다가 나중에 그 영상을 들이밀면서 말을 안 들면은 영상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독일의 BND 창설 갤런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동기에 의해서 첩보 활동을 하는 자를 정책인 이념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첩보원보다 높이 평가했다고 했는데 이건 반대죠, 반대. 갤런이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해 가면서 독일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중령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던 첩보를 전부 다 잘 정리하고 갖고 있다가 독일이 망하는 순간 미국 정보기관에 타진한 거예요. 내가 소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소련에 대한 정보도 많이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게 되는데 소련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수집해주겠다. 대신 나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내가 정보 조직을 만들게 해달라. 해서 갤런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갤런 조직이 기반이 돼서 독일의 BND가 된 거죠. 그래서 갤런이 그 당시에 이제 돈을 갖고 한 것이라기보다 돈 때문에 이제 그런 전향을 한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돈보다는. 이게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발적인 협조자와 마찬가지 주재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니까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또 이념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12번. 그래서 11번 답은 3번이 되고 12번은 현행 법령상 보안 업무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안 업무. 이것도 보안 업무 규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각국 기관이 사용하는 상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범위 암호 체계에 따라서 각 기관장이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이 답인데 2번이 틀린 것은 USB 저장 관리했던 USB 같은 경우는 보조기억 물체 같은 경우는 보관 책임자가 그 비밀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해야 돼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없다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규정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파기한 이후에 파기하고 다만 재활용의 경우는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의 제한구역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고요. 4번에 이제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가 동등급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실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13번도 그냥 주는 점수 그냥 주는 문제네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성이 종종 대기되고 있는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은 법은 이것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죠.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2006년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새누리당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야당에 의해서 이제 반대가 되면서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테러방지법은 돼 있고. 예.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이게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것은 점수 주는 거고. 14번 신호정보 수집 위성에 대한 설명. 신호정보 수집 위성. 정보 정찰 위성이 두 개 나왔네요. 1번하고 여기. 그래서 미국은 NRO, National Reconnaissance Organization, 이것은 국가정찰기구죠. 국가정찰국. 국가정찰국은 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부서예요. NRO 주도하에서 1962년부터 70년까지 9명인 파피라는 이름으로 총 7기의 전자정보 위성을 발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캐니언 위성은 1991년도 이 캐니언 위성이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소련 지역에서 감청 활동을 해서 정지 궤도 위성으로 이제 운영을 되다가 이것이 캐년이 나중에는 사렛, 보텍스, 머큐리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때마다 여기 이제 노출 때문에 소련에 의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명칭을 변경시킨 거죠. 그러면서 실제 91년도 걸프전 당시 사막 폭풍 작전이라든가 사막 방패 작전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은 바로 머큐리야. 캐년의 맨 나중에 버전이 머큐리에 의해서 됐다고. 91년도에. 머큐리가 바로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과 사막의 방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기타 3번은 러시아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은 구소련 당시 67년 쏘아 올린 코스모스 189 전자정보 위성이다. 신호정보 위성으로서. 62년도 물론 이제 광학정찰 위성인 신호와 영상을 같이 수집할 수 있는 62년도에 쏘아 올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신호정보 위성으로서 단독 신호정보 위성으로서 코스모스 189가 전자정보 위성이 67년도에 쏘아 올린 것이 신호정보의 최초 위성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미국은 70년대 동안에 암호명 리얼리트라고 알려진 5개의 원격 측정 정보 탤런트 수집용 위성을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더 위성을 내가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각각의 위성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내가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다. 15번 에셜런에 대한 거예요. 에셜런은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 NSA 주도하에 영케호뉴, 그죠? 영케호뉴. 그래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에셜런 비밀 감청 조직을 결성해서 전 세계 무선 통신과 유성통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감청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스너든의 폭로로 NSA 도청 파문에 대해서 국내외적 비난 여론을 고조되었는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청의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서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D&I 국장도 결국은 어쩔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도청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하지 않냐. 그래서 시인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국내적인 여론이 막 드세지자 시인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노든이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스노든이 폭로한 도청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 여기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하여튼 스노든은 CIA와 NSA에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 등을 통해서 에셜런에 대해서 폭로를 했죠. 그래서 스노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나라로 이제
도피를 하려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줬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로 간 거지, 뭐 러시아로. 러시아도 이제 미국은 이제 이 선호도를 완전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적이 역적. 그 다음에 이건 뭐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야 이것은 간첩행위야 간첩행위고 역적행위라고. 그래서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는 각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봤자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압력에 견디지 못하니까는 미국의 압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소련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막무가내인 나라니까는. 그런데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 부담을 느꼈어. 그래서 조건을 달았어. 스노든이 네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면 조금 설득력 있죠, 미국한테서도. 근데 뭐 나중에 사살 다 조금씩은 그래도 불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스노든을 러시아 국적, 러시아 시민권을 줬대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스노든이 이제 이렇게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폭로했고, 그 다음에 프리즘 같은 경우도 이것은 하여튼 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터넷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죠. 프리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공식적으로 도청사실 부인했다. 조금 냄새가 나지 않나? 이렇게. 정확히 그래서 15번은 2번이다, 답이.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이것도 그대로, 저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냈어요. 16번도. 전웅씨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냈어요. 정보를 제대로 정의하자면 위협이다. 위협,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등의 용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보가.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존재하면 그 위협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협은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안보나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잖아,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잖아. 위협이 없으면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 우리가 동물들을 생각해서도 동물들의 촉각이 발달하는 건 뭐예요? 주변을 잘 감지하기 위한 거 아니야. 자기가 천적으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응? 그 위협. 응. 그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촉각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국가의 촉각이 뭐야? 촉각기관이? 정보기관이 정보기관. 위협이라는 단어예요. 위협이라는 단어. 3번. 전웅의 국가정보학 5페이지에 보면은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서 위협만 빼고 이렇게 해놨어. 참. 문제 이제 이렇게 내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17번은 비밀 공작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이 다 옳지 않은 것인데. 공작관과 공작원 사이에는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장치라는 것을 개입을 시키는데, 이것은 차단장치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분화의 부분화, 점조직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차단장치를 컴파트멘테이션 해가지고 부분화시키는 부분화. 즉, 공작관이 알고 있는 사실과 공작원이 알고 있는 사실의 차이를 두는 거야. 공작원은 첩보를 수집할 때 자기가 그 첩보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부분 첩보만 수집하도록. 그래서 이 공작원이 잡혔을 때, 상대방한테 체포됐을 때 고문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를 이 전체를 위해서 요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만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만큼만. 정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요 부분만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컴파트먼테이션 또는 차단 장치를 개입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구소련 KGB에 협조한 이유로 해서 처벌받은 프랑스의 피에르 샬러 바스라는 사람은 언론인인데, 프랑스의 언론인인데, 당시에 프랑스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KGB에 의해서 KGB가 이 사람을 포섭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요인을 포섭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회주의 선전하도록 만든 거야.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포섭하는 게 뭐예요? 비밀공작에서 정치 공작 중에서 영향 공작이 영향 공작. 그래서 그 영향 공작의 하나의 사례라는 거예요. 영향 공작의 사례. 그래서 소련에서는 피에르 샤르 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명한 언론을 통해서 신세스라는 잡지를 통해서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선전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세스 언론 잡지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의 프랑스 정치인들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치인들이 서서히 친소련화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70년대 소련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백석선지원의 사례가 아니라 영향 공작의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전략방위 구상이거든 냉전기관 등에 쓰는 대표적인 경제공작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경제공작 사례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략방위 구상을 통해서, 지구상이네. 전략방위 구상을 통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련을 붕괴하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경제공작 사례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준공사 공작 사례로 1980년대 아프간 반군, 당시에 그 아프간 반군을 지원한, 소련에 대항한 아프간 반군을 지원한 사례가 이제 대체적인 준군사 공작의 사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 답이 맞습니다. 17번은. 그 다음에 18번. 양적 분석 기법. 양적 분석 기법. 양적 분석 기법도 마찬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도 설명했고 문제도 풀어봤잖아. 이거. 그래서 양적 분석 기법은 하여튼 수적으로 계량화하고 통계학, 컴퓨터 이동을 받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료가 많을 때 이 양적 분석 기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SPSS, SAS 통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등을 통계 처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하고, 베이지안 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이것은 3번은 게임이론과 함정의 선택 이론을 이용해 어떤 국가에 선택할 국가 정책을 예측하고 향후 정치의 개발,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 이 방법, 바로 정세 전망 분석 기법이에요. 이것은. 그것은 정세 전망 분석 기법이다. 기본서에 나와 있고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베이지안 기법 같은 경우는 통계 추론 방법, 추론 대상의 사전 확률을 갖고 추론 대상을 확률을 갖고 추가 첩보가 입수가 되는 대로 다시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적합한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죠. 대안을. 그것이 바로 베이지안 기법이에요. 의사결정 나무는 맞는 말이죠. 의사결정 나무 형태로 해서 그 대안을 쭉 만들어 놓고 이것을 20cm 첩보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죠. 의사결정 나무는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3번. 베이지안 기법이 아니라 정세 전망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3번이.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각 부문 정보 기관이 국가 차원의 정보 목표 우선순위, 정보 목표, 여기도 정보 목표 우선순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국가 정보 우선 목표라고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 책이 번역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 용어 사용에 있어 하여튼 좀 그런데 하여튼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와 저소속 부처의 정책 방향 등을 기초로 해서 당의 정보기관의 우선 정보 활동 순위를 규정한 거 이것이죠. 부문 정보기관이 주체는 누구의 부문 정보기관이죠. 부문 정보기관이 국가 P&I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갖고 자기네 부문 정보기관의 우선 정보 활동 순위를 규정한 것. 그것은 바로 EI의 첩보 기본 요소죠. 첩보 기본 요소와 첩보 수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문 정보기관에서 발전시킨 첩보 수집 내용이야. 첩보 수집 목록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1번, 19번이 물어보는 내용이. 첩보 기본 요소예요. 첩보 기본. 그래서
국가정보우선 목표는 국가정보원에서 우리 같은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정보 수집 목록을 갖고 이제 우선순위를 쭉 부여해 놓은 거죠. 이런 정보를 수집해다 하는 걸. 여기서의 P&I에서 I는 인텔리전스라고 했죠. 마찬가지 기타 정보 요청에서의 I는 인텔리전스야. 그래서 기타 정보 요구는 국가정보 우선 목표에 포함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순서가 저 밑에 있거나 했을 때 이걸 좀 추가해 주세요. 이걸 순서를 조정해서 좀 먼저 빨리 이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하고 정책 수립자들이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요구한 거야. 그것이 바로 OIR이야. 특별 첩보 요청은 현장 지휘관이 특별 사항을 갖고 먼저 수집을 요청한 거야.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이 첩보를 먼저 수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특별 첩보 요청이야. 그래서 이것도 첩보야 첩보. 그죠? 특별 첩보 요청, 첩보 기본 요소 이렇게 돼 있죠? 인포메이션이야 전부 다. 3, 4번은. 1, 2번은 기타 정보 요구, 국가 정보 우선 목표 해서 뭐야? 인텔리전스고. 그죠? 여기 국가 정보 우선 목표로 돼 있네 여기는.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20번, 가장 커버에 대한 설명. 가장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인데,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공직 가장을 위한 신분을 부여할 경우 첩보 수행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직구와 직책을 비해서 출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공직 가장, 국가정보요원이 대사관에 파견 나갔을 때 자기의 직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직급에 의해서 상대 국가의 직급에 맞는 사람들 만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 밑에 있는 핫발이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사, 참사 이런 직급을 줘서 임무를 수행하게 해요. 그 맞는 말이죠. 2번 비공직과장은 주재급 감시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출처에 접근할 수 있다 쉽게. 그렇죠? 비공직과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상사원이나 주재원 또는 언론이나 나와 있는 사람이 정보요원인지 몰라요. 근데 공직가장정보요원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어. 공개적으로 다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다 인정한 거야. 해당 나라에서 정보요원을 파견 내보내서 자기네 나라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나라 정보도 수집하는 거라는 것을 다 알아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감시의 대상이 돼요. 1, 2번은 맞는 말이죠. 그 3번 공직과장은 중요하고 예민한 핵심 인물과 직접 접촉하나 첩보원을 통해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 말은 바로 비공직과장 정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 그렇죠? 예민하고 핵심적인 인물을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예민하고 중요한 인물을 공직과장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모니터링이 되면서 걸러진다고 해당 국가에서. 그렇지만 비공직과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비공직과장 정보관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가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을 만날 수 있어.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근무하는 영사가 그런 사람을 잠깐만 자주 만난다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또 모니터링이 되잖아. 모니터링이. 4번 비공직과장은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출처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21번 정보 실패와 극복 방안. 이것도 한번 달아봤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비스라는 사람, 지금 그런데 핸델, 그다음에 배츠, 핸델, 배츠 한 번씩 다 달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서에도 5장의 맨 뒷부분에 나와 있죠. 1번 인지적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배치는 분석 분야 업무에 비전문가 활용을 하도록 했고, 또 핸델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자와 정보 분석 전문가 간의 접촉을 빈번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보 실패된 해결책으로 핸델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배치는 정보 조직 개편에 부합되는 특별한 조직이 요구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주장했다는 건데, 핸델과 배치는 둘 다
핸델과 배츠는 둘 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 코드 빌라라는 사람은 바로 특정한 시기에 부합되는 특정한 조직이 필요할 경우 개편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코드 빌라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츠가 한 말은 바로 코드 빌라가 한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응의 현대국가 정보학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미국의 경고 정보 전담 기구도 마찬가지 두 가지 있다는 걸 내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고, 3번 저비스는 정보조직상의 결함이나 정보의 정치와 같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정보는 종종 부정확하게 결론 내린다고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저비스 이 내용도 마찬가지 내가 정확히 다루질 않았어요. 이것은. 여기 4번인데 번호가 책이 잘못됐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번. 이것도 하여튼 국가정보학, 현대국가정보학 전웅 책에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22번. 현행 국가보안법상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 이것도 국가보안법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1번은 국가보안법 제5조, 2번 제5조 2항, 2번은 국가보안법 제6조 2항, 3번은 11조 특수직무 유기에 관한 거예요. 3번은. 4번은 제8조 1항이야. 그런데 여기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 법규상에 나와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또 군형법, 국가정보원법, 방첩업무, 사이버 보안, 테러, 산업방위, 기술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처벌 조항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번 쭉 이것도 한번 다 훑어줬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 풀 때도 알려줬는데 이게 머리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좀 있긴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걸 할 수 없어 누구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23번. 미국의 국가지리공간정보 NGA에 대한 설명이죠. 하여튼 국가지리공간정보국 같은 경우는 각종 영상 자료를 분석평가해서 지구 공간상에 적에 대한 적기에 국가정책 결정 정보를 국가정책 결정자와 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주로. NGA는 또 지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1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2번 과거 영상 정보는 대부분 NRO를 통해서 제공되었는데, 그렇죠? NRO 정찰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데 비밀로 분류가 돼 있어 생산과 배포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NGA는 상업용 위성을 통해서 많이 영상 정보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더 절감할 수 있고 하는 상업용 영상 정보를 획득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9.11 테러 이후에 NGA는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지도와 사진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토를 방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내용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NGA는 96년 국가영상지도법에 의해서 창설된 국가영상지도국의 모태가 되어 23년도에 확대 개편된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기관이다. 자, 국가정보국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방부 산하라는 걸 다 웬만하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NRO, NGO, 그 다음에 당연히 정보본부,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육해공군, 해병대, 정보조직. 이런 것들 전부 다 국방부 소속이죠, 국방부 소속. 그래서 NGA 마찬가지로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기관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그냥 주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그 가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미국의 정보조직의 소속 그 조직도만 딱 눈에 딱 들어와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한번 강조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기본서부터 쭉 풀 때 문제를 기본서부터 설명할 때 잘 들어오면서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적이. 자, 24번 정보 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보 통제 나온다 그랬죠. 2001년대 9.11 테러 이후에 발효된 미국 애국법 같은 경우는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활동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에 제정된 건 아니죠. 9.11 테러 이후에 오히려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9.11 테러를 방지하지 못했다 해서 뭐예요? 더 완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애국법이. 그래서 애국법이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취지에서 애국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대 정보, 국가정보학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기본서에 설명할 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설명했고 2번은 이제 내가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2번도 이것도 전웅의 현대 국가정보학에 나온 책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문장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정보 통제의 접근 방법은 공식적인 법적인 접근 방법과 정보요원의 가치 변화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정보 감독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올스테드는 의회의 정보 감독은 필요하지만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지적했고 노트는 의회의 정보 감독이 불필요하다고까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정보 통제는 조직으로서 정보기관이나 그들이 수행하는 정보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보 통제는 하여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보 통제는. 요거에 대한 정의는 한번 제가 내려준 적이 있고 여기서 24번에서 어떤 2번과 3번의 내용이 지금 사실은 내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래요. 이것은 전후의 현대국가정보학에서 이 문장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번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강화시키려는 취지에서 기재됐다 하는 것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 내용만 봐도 탁 알 수가 있는 나머지는 뭐 모르더라도 사실은 모르더라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내용인데 25번 미국의 정보감독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근데 이것은 정확해요. 해외정보감독법 같은 경우는 감청 등 기타 감시 활동에 대해서 파이자 재판부의 영장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적절한 국내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밀공작법을 포함한 모든 정보 활동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정보감독법이요. 이게 기본서에서 내가 표라도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맨 뒷장에도 나와 있어. 여기에도 표라도 만들어놨어. 그런 문장들이 그대로 나왔어 여기. 휴지라인법 비밀공작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과 적절한 시점에 의회 보고를 의무를 규정한 거. 정보수권법 비밀공작을 보다 구체적이고 바로 명료하게 규정하고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 구두 보고가 아니라 서면 보고로 하도록 의무한 거. 정보개혁 테러방지법 16개 정보기관을 통합 관리할 강력한 조직으로서 DNR을 창설하고 반테러 활동으로 인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생활 기본권 감시위원회를 행정부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것은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구성됐는데 좋은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정보학은 우리 학원에서 만들어진 기본서하고 맥스포인트를 잘 봐야 돼.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면 저는 책자 쭉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이제 훨씬 이해가 눈에 팍팍 들어오지 이제. 그래서 이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지만 저는 책자도 봐도 이해도 빠르고 또 폭넓게 이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기준을 딱 기본서에 잡아놓고 맥스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의심나는 것들 조금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웅 책자라든가 한의원 씨 책자, 한의원 씨 이것이 한의원, 전웅, 그다음에 문정인 씨 세 가지 책을 내가 중요한 부분들을 탁탁탁 체크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고. 기본서를 보고 맥스포인트를 보다가 의심나는 거 있으면 그런 책에 다른 주변에 이제 그 전웅 씨 현대 국가정보학, 문정인 씨 그다음에
한의원시 세 가지 책을 갖다 중간중간에 찾아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요. 하여간 올해 혹시나 안 되더라도 뭐 여러분들 최소 1년은 공부해야 되니까 사실은 1년, 1년 반.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는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인생은 마라톤이야, 마라톤. 1년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빨리 진급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그것도 간이 작동해서 늦게 들어간 사람이 더 빨리 진급할 수도 있는 거고, 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급 문제도 있고,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돼요. 1년 정도는 공부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9월 달부터 다시 개강을 하는데 기본서부터 차곡차곡 나와요. 기본서. 그래서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 읽어봐서 눈에 싹 들어와야 돼. 전체적인 목차라든가 내용이 굵직한 내용들이 탁 눈에 들어와야 돼. 개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맥스포인트 공부할 때 기본서와 또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심층 깊게 들어가고 요 맥스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책자로 이렇게 쭉쭉 넘겨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죠. 그래요. 하여튼 수고했고 또 개강 때 또 봅시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